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조진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과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또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영국에서도 끓고 한국에서도 끓고 미국에서도 일기압 100도씨의 조건을 만족하면 물은 반드시 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을 정리한 것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뉴턴의 사과와 만유인력 법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지구와 이 사과 사이에 서로 끄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소위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이를 지구의 공전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1년에 딱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끄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돌 때 생기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 궤도를 따라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바퀴 돌고 있죠. 만약에 공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태양은 서로 끄는 힘에 의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이 충돌하지 않고 도는 것은 지구와 태양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자연 현상을 연구한 결과 많은 과학의 법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만유인력 법칙,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끄는 힘이 존재할 때 만유인력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의 질량의 합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 이것이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탈 때의 무게와 타고 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 나무는 타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무게가 같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면 나무의 무게와 나무와 반응을 한 공기 중의 산소의 무게 합은 반드시 나무가 타고 난 뒤에 생성된 물의 무게와 이산화탄소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질량불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닮죠. 그래서 이거를 멘델의 유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생물학 용어로 설명을 하면 아버지에 있는 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어머니에 있는 난자는 어머니부터 유전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각각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 합해져서 소위 수정란이 되고 결국 이것이 자라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자, 아빠로부터 유전자 합으로서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리한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죠.
또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을 바뀔 뿐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물리, 화학 지식을 가지고 양성자의 밀도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 애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해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반지름은 0.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이고 양성자의 반지름은 그의 만분의 1에 해당하는 0.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지름 1cm인 콩이 바로 양성자에 해당하고 이 콩이 지름 약 100m에 해당하는 축구장 크기가 수소 원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지름이 100m 되는 축구장 크기의 구라고 생각한다면 양성자는 지름 1cm에 해당하는 콩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성자 부피는 양성자 반지름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로부터 양성자의 밀도를 구해봤더니 놀랍게도 8 곱하기 10의 6승 톤 퍼 세제곱 센티미터, 즉 1cc에 양성자만을 꽉 채워놨다고 했을 때 그 양성자의 무게는 무려 800만 톤이나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아주 엄청난 그런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과학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폭발 이론인데 120 내지 150억 년 전에 엄청난 커다란 폭발이 있었고 그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그 폭발을 한 물질들이 우연히 떠돌아다니다가 응집되고 정리돼서 지금과 같은 우주의 질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뜨거운 초고밀도의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초고밀도의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초고밀도를 가진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러한 초고밀도의 물질이 어떻게 해서 폭발이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뚜렷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은 어쨌든 초고밀도의 물질이 최초에 있었고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초고밀도의 물질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게 되고 따라서 유물론의 근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연히 지구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그러면 이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혹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지구에서 우연히 또한 생명체가 생겼듯이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그런 혹성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 어딘가의 혹성에 생명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드셨죠. 그리고 많은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또한 지구의 많은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번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혹성에 생명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에 생명체 있을까?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생명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사람은 타임머신, 투명인간, 이러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우주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이 문어발 모양의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08년 11월 20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것입니다. 타이틀을 보면 화성 지하에서 거대한 빙하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기사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신 적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추측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의 자연 조건을 보면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3도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적도 부분이 약 7도인데 일교차는 더울 때는 30도, 추울 때는 마이너스 60도, 대략 90도의 일교차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 기온 마이너스 23도라고 하면 이 생명체가 못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있을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략 북극권에 해당하는 기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그 조건을 보면 화성은 200분의 1기압입니다. 그리고 주로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도 있고 소량의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조건은 적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주 탐사에 의한 화성의 표면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화성에는 적어도 생명체 흔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지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전축이 수직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비교적 적습니다. 달은 낮에는 110도, 밤에는 마이너스 130도가량 됩니다. 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죠. 그래서 일교차가 240도나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달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구는 산소가 있죠. 또 물이 있고 흙이 있고 생명체가 살 만한 적절한 온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기권 밖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변가 갈 때 이렇게 선텐 크림 바르시죠? 자외선, 극히 미량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바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피부가 빨갛게 타는 것을 뛰어넘어서 DNA가 파괴됩니다. 세포가 파괴됩니다. 생명체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구 주위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생명체 치명적인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에 있는 오존층은 여러분 골프공이 지구에 해당한다면 오존층은 거기에 구두약 한번 바른 정도의 두께입니다. 매우 얇지만 완벽하게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과연 우연일까? 지구의 조건이. 만약에 지구가
태양보다 좀 더 가까워진다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태양보다 좀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온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을 기가 막히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저도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화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혹성이 우주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자 주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증명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겠지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혹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의 완벽한 조건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뉴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설계자다,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많은 그 우주의 질서를 보고 감탄해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가 생성되었고 여기에서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고 이것이 차츰차츰 진화돼서 지금과 같은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위 그 진화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소위 창조론적 관점입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에서 소위 진화론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도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은 무생물에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시 생명체는 소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무척추에서 척추, 척추에서 어류,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조류로 진화됐다. 조류 포유류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선택, 소위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진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 자연 도태, 적자 생존은 동일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선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40인승 관광버스가 있다. 근데 사람이 100명 있다. 100명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야, 지금부터 좌석에 앉는 사람만이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명의 사람들은 버스에 올라타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0명만이 앉게 되고 60명은 앉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40명만 선택이 돼서 관광버스를 떠나는 것, 이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소위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것만이 진화돼서 지금과 같은 생명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물체는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진화될 때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 진화될 때 그 두 생물 사이에 수많은 중간 생물체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에서 말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개에서 갑자기 말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 90%, 말 10%, 개 70%, 말 30%, 개 50%, 말 50%, 개 20%, 말 80% 등 개와 말 사이에 수많은 중간 생물체가 존재한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자연 발생에 대해서 무생물에서
최초로 원시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발생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원시 스프에서 무생물에서 우연히 화학 반응을 하다가 우연히 원시 생명체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화학 반응을 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소위 화학 진화, 케미컬 이볼루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세포를 보겠습니다. 소위 생명체와 무생물을 구분한 게 세포입니다. 생명체는 무생물과 달리 두 가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다르지만 생명체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개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생식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식 능력은 무생물과 생물을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체는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 또는 사슴이 풀을 뜯어먹는 것, 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 우리 인간들이 밥을 먹는 것, 이것도 형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한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대사, 이를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물질대사 그리고 생식 능력은 생명체와 무생물을 구분하는 커다란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적은 최소의 단위가 세포입니다. 무생물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는 세포가 무생물에서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을 것입니다. 세포는 매우 작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있죠. 그 주위에 리보솜이라고 있습니다.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매우 작지만 매우 복잡하고 또한 질서가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조화로운 그러한 기능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잉 747 대략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생물에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잉 747 부품 500만 개가 우연히 생겨서 이것이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립이 돼서 비행기로서 보잉 747이 있다, 기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만약에 보잉 747기가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거 훨씬 복잡한 생명세포가 어떻게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겨서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진화론자에 설명할 때 확률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동전 앞이 1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 1에 계속해서 100번 나올 확률 계산해 봤더니 2의 100승분의 1, 즉 10의 30승분의 1. 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비슷한 확률로 계산했을 때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91승분의 1. 0이죠, 0.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세포 한 개 만들 확률은 10의 4만 승분의 1.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포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를 대략 100억 년으로 봤을 때 약 10의 10승년이 됩니다. 누군가 계산했더니 단백질 하나 만들 확률이 10의 40승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잘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잘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무생물에서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최근에 이와 같은 과학적 모순 때문에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생명체가
운석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유래됐다. 소위 우주 유래설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연 발생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진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같은 자동차다 하더라도 소나타를 만들 때의 설계도와 에쿠스를 만들 때의 설계도가 다릅니다. 생명의 설계도 해나가는 것이 DNA거든요. 개의 설계도 가지고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지식, 유전학 지식으로 봤을 때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준환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중간 생물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중간 생물체를 화석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중간 생물체라고 했던 화석,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화석을 분류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룡처럼 옛날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멸종된 생물의 화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거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생물의 화석,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석만 있습니다. 중간 단계 생물 화석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자연 발생설, 대진화, 중간 생물체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오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화론자들이 태도를 바꿔야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진화됐어. 진화론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와 어떤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역이 다르니까 싸우지 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 사람도 없지요.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려고 할 때 우리의 과학적 접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 신앙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 발생설, 중간 생물체의 존재, 대진화 이것이 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추론에 불과합니다. 아마 진화됐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과학적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결코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적 추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우주의 기원 이렇게 봤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추론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소위 세계관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진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되었느냐 또는 창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개인이 선택할 때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뷰.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한 견해가 있죠. 자녀관, 자녀 교육관, 인생관,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 결혼관, 또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 국가관,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쉽게 얘기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 어떤 패러다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그 세계관은 개인의 역사, 환경, 교육, 인생,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개인의 가치, 의사결정,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에서 한번 진화론, 창조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화된 거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자연 현상과 사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에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각각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어느 것 과학적인 이거는 우리가 많이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큰 차이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진화론은 많은 과학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음에도 진화를 옹호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화론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화론, 창조론 논쟁의 본질을 세계관의 차이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진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진화의 근거는 뭐냐? 진화론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설명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 포유로, 파충류가 출발이죠.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 물질이죠. 그럼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아니야,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어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화는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이 물질에서 원시 생명체가 나왔고 원시 생명체가 진화돼서 지금 같은 다양한 생명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근거에는 소위 유물론입니다. 처음에 물질이 있어서 물질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창조론은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의 근본 출발은 창조주 또는 조물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좀 더 정리하면 유물론, 무실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창조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실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진화론, 이것이 진화론 창조론 논쟁이 간단한 논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간단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 진화론, 창조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한번 진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 생명과 우주의 주체는 자연이죠. 또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띤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의 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많은 그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영적 존재에서 인간의 본질을 진화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의 끝은 무실론입니다. 저는 이 찰스 다윈이 인생 말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종의 기원 책을 썼는데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종의 기원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하나의 종교로 여기던 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고 진화를 믿었든지 또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진화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진화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인다는데 이 종의 기원 책을 쓴 찰스 다윈 스스로 놀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 논쟁의 근거에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장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죄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만드신 걸 후회를 하셨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당대 의인인 노아만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노아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타락입니다. 타락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되고 이것이 신약까지 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긍휼히 여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1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보듯이 이걸 설화 또는 신화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야, 괜히 하는 얘기야. 창조하는 부인 해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했는데 아니야, 그것도 괜히 동화 같은 얘기야. 단군 신화 같은 얘기야. 그럼 원죄가 부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정반대 결과가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맞아. 근데 우리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죄의 DNA가 있다. 나는 죄이냐.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조주 인정, 원죄, 구원자 예수 이것이 다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보십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적 사고로 봤을 때는 이 구원자 예수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결정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신앙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 쉽게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누가 창조하였는지, 무엇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얼마 동안 어떻게 언제 창조했는지 다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이해를 하면 전부 다 신앙과 과학이 무리 없이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을 공부를 하는데 또 동시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신앙, 자연과학과 성경 신앙 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이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 가지고 생명과 자연의 기호 문제를 생명과 자연의 기호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 다룰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다. 세계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과학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새 신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자연,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청지기다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상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기나긴 여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